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치면서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은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이 정우영 선수 전 소속팀인 프라이부르크와 분데스리가 7라운드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바이에른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를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는 한국 시간 10월 9일 0시 30분 바이에른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라이프치히하고의 슈퍼컵에서 0대3 대패를 당했으나 이후 공식 대회 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레버쿠젠하고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친 데 이어서 지난 주말 라이프치히하고의 원정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치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이제 그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가 1위와 2위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주중 코펜하겐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다소 침체될 수 있었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그 바이에른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프로이센 뮌스터하고의 포칼 1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더리우트가 이제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데 이어서 이것 때문에 더리우트가 그 보훔하고의 5라운드 경기에서 전반전 45분만 뛰고 김민재 선수 교체됐었던 거였죠. 여기에 더해 그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 역시도 통증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훈련도 빠졌고 결국 프로이센 뮌스터하고의 경기에 김민재 선수는 아예 원정에 동행하지도 않았고 우파메카노도 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앙 미드필더인 고레츠카와 오른쪽 풀백인 마즈라이가 중앙 수비수 선발 출전하는 그런 변칙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에 키미 한 명만 있고 그나브리와 무시알라가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되는 다소 파격적인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 상대팀이 3부 리그 팀이다 보니까 4대0 대승을 거둘 수 있었죠. 다만 그 해당 경기에서 경기 초반 그나브리가 골키퍼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넘어질 때 팔을 잘못 짚으면서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4주에서 6주가량 결장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수비 쪽에 이제 그 선수층 자체가 얇은 바이언 입장에서 그나마 조금 풍부하다라고 할 수 있는 2선 라인에 그나브리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에른은 지난 주말 라이프치히전에 2대2 무승부에 그쳤죠. 20분경에 오펜다에게 선제골을 허용했고 그 다음에 류케바한테 26분경에 추가골까지 허용하면서 패색이 짙었으나 후반전 들어서 해리케인이 57분경에 페널티킥을 넣은 데 이어서 자네가 이제 그 70분경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한 건데요. 문제는 해당 경기에서 수비 실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 모두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다라는 데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이에른의 첫 그 실점 장면에서 헨리히스가 롱스로인을 던질 때 김민재 선수가 포울센한테 달라붙었다가 근데 우파메카노가 본인보다 더 위까지 올라온 거. 왜냐면 이제 우파메카노는 저기 뒤에 있는 오펜다를 막으러 올라간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고서는 김민재 선수가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울센이 슐라거한테 패스를 내줬고 이걸 슐라거가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요. 이를 받은 오펜다가 그대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다가 슈팅을 가져간 걸 김민재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로 막아내려고 했으나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로 연결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그 투엘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바이에른 수비 듀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비판을 한 건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김민재가 경합을 위해 거기까지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고 우파메카노는 김민재를 지키기는커녕 나가서 정확히 공간을 내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했던 플레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라며 그 답답한 신경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다소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나올 때는 대부분 우파메카노가 더 튀어나가고 김민재 선수가 뒤를 받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파메카노가 이미 나간 상태에서 김민재 선수까지 나간 거는 조금은 판단 미스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일단은 김민재 선수가 종아리 쪽에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봤는데 월드컵 이후에 계속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더리우트까지 없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금 혹사당하듯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우파메카노가 더 위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사실 두 선수 다 하프라인 위까지 올라간 거는 다소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바이언의 전술적인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바이언이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키미를 중앙 미드필더에 딱 한 명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츠카까지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측면 커버를 나서거든요. 좌우 풀백들이 전부 다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알폰소 같은 경우도 원래 윙어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윙 플레이어처럼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라이머는 원래 미드필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머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커버해야 될 범위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고레츠카가 라이머 커버하러 움직이다 보니까 키미 선수도 중앙에 홀로 덜렁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쪽에는 3명 선수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공격하러 올라가거나 커버하러 가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 셋한테 걸리는 과부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범위들을 커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세 선수한테 너무나도 많은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바이에른은 주중 코펜하겐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먼저 실점을 허용하면서 위기에 직면했으나 67분경에 무시알라의 동점골에 이어서 교체 투입된 토마스 밀러와 마티스 텔이 골을 합작하면서 밀러의 패스를 받은 텔이 골을 넣은 건데요. 83분경에 골에 힘입어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놓고 보면요, 케인이 도리어 밑에까지 내려와 있고요, 키미가 홀로 중앙에 덜렁 남아있죠. 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뒷공간을 상당히 많이 커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경기와의 차이가 있다면은 확실히 우파메카노가 더 위에 있고 김민재 선수가 더 밑에 있죠. 사실 이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나올 때 주로 구동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대신 이제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나올 때는 더리우트가 조금 더 밑에서 받치고 김민재 선수가 더 위에서 뛰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긴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오른쪽에 점유 구역을 보면요, 볼이 없을 때 김민재 선수가 그냥 수비 쪽을 홀로 그냥 거의 다 커버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죠. 볼이 있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많은 커버 범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김민재의 수비 맵을 놓고 보면요, 김민재 선수 이 경기에서 리커버리 12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상당히 넓은 범위를 리커버리 하고 있죠. 심지어 공격 진영에서도 리커버리를 하고 있고, 하프라인 위에서 2개의 리커버리를 기록했고,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도 많은 리커버리를 기록했고, 심지어 오른쪽까지도 커버하는 모습이죠. 오른쪽 측면 수비까지도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클리어링을 5회를 기록하면서 이 역시 최다였는데요. 클리어링 5회 중에 4회가 박스 아니었죠. 상당히 결정적인 클리어링을 해준 거고요. 또 이제 가로채기도 4회를 기록했는데 왼쪽 측면에서 3개의 가로채기를 기록했고, 오른쪽 측면 완전히 이제 터치라인 근처에서도 가로채기를 한번 기록하면서 폭넓은 커버 범위를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민재 선수는 55분경에 클라에손의 골과 다름없는 슈팅을 차단했습니다. 물론 그 김민재 선수가 처리한 볼을 레아어가 리바운드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바이에른의 실점이 있긴 했지만은, 사실 김민재 선수의 저 그 결정적인 슈팅 차단이 없었으면은 진작에 클라에손의 골이 되는 상황이었죠. 이게 왜냐면은 울라이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했었거든요. 즉 김민재 선수를 통과했으면은 그대로 골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민재 선수는 패스에서도 상당히 이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는데요. 일단 볼 터치 115회로 우파메카노에 이어서 2위였고요. 또 이제 패스 성공도 90회로 우파메카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거기다 이제 92%의 패스 성공률을 자랑했고, 롱패스도 12회 시도에서 8회를 성공시켰는데요. 거기에 이제 키패스 하나는 이제 그 코너킥 공격 과정에서 박스 안에서 이렇게 헤딩으로 떨궈준 거를 라이머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죠. 특히 이제 김민재 선수의 대각선 패스가 상당히 빛을 발했습니다. 사네한테 무려 5번의 대각선 패스를 길게 넘겨줬는데, 여기서 사네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범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차려준 밥상을 좀 걷어차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마즈라이한테도 3회의 대각선 롱패스를 연결해 줬습니다. 왜냐면 사네가 오른쪽 윙으로 나왔고 마즈라이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준 거죠.
근데 이 경기 바이에른 부진의 두 주범은 바로 라이머와 사네였습니다. 라이머는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이 58%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수비형 미드필더에게는 상당히 처참한 수치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그것도 이제 강팀의 수비형 미드필더라면은 최소 80% 이상, 90%까지도 나와줘야 돼요. 근데 58%면 이건 선 넘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크로스 2회 시도했는데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음에도 그라운드 볼을 9번 경합했는데 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소유권을 잃은 횟수도 15회나 됐고요. 또 이제 그 파울도 4회를 범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파울을 범하면은 바이언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실점 위기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네 역시도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사네도 뭐 패스 성공률 77%. 그래도 뭐 이거는 봐줄 수 있어요. 공격 쪽의 선수니까요. 문제는 이제 크로스를 4회 시도했는데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뭐 드리블은 잘 했습니다. 8번 시도해가지고 5회 성공시켰는데요. 문제는 이제 슈팅 2번 중에 픽찬스 미스가 한 번 있었고요. 그라운드볼 경합도 22회 시도해서 8회밖에 성공하지 못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소유권을 잃은 횟수가 28회. 이거는 뭐 말이 되지 않는 수치죠. 사네 선수가 이 경기에서 계속 터치 미스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의 맥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런 가운데 그 키커지에서는 바이에른의 선발 라인업을 놓고 고레츠카가 선발로 복귀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머가 오른쪽 풀백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마즈라이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밀러의 선발 출전이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밀러가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이지만은 오른쪽 윙도 설 수 있거든요. 지난 경기 때 사네가 부진했었으니까 밀러가 오른쪽 윙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밀러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무시알라가 왼쪽 윙으로 나올 수 있겠죠. 코망도 지난 경기 때는 상당히 부진했었으니까요. 즉 밀러의 위치에 따라서 무시알라의 위치도 바뀌고 여기에 따라서 사네와 코망 중에 누가 선발 출전할지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죠. 어쩌면은 테리 왼쪽 윙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테리 최근에 교체 투입될 때마다 계속 골을 넣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뭐 포칼 경기에선 선발 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텔 왼쪽, 무시알라 중앙, 밀러 오른쪽 윙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프라이부르크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공식 대회에서는 5승 1무 3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일단 첫 3경기에서 3연승을 기록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포칼 1라운드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호펜하임과의 분데스리가 개막전 2대1 승리, 그리고 이제 브레멘하고의 2라운드도 1대0으로 승리했는데 문제는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0대5 대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전에서 2대4로 또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올림피아코스하고의 유로파리그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고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0대0 무승부,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하고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듯 싶었으나 주중 웨스트햄과의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면서 다시금 흔들리고 있죠. 분데스리가에서는 3승 1무 2패로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5위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은 다소 실망스러운 초반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2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큰 변동은 없었어요. 포메이션은 아우크스부르크전에 3-4-2-1을 가동했고 웨스트햄전에 4-4-2를 가동했으나 선발 라인업에서 바뀐 거는 딱 2명이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전에는 도안 리츠와 카이텔이 선발 출전했으나 이제 그 웨스트햄전에는 공격수인 아다무와 수비형 미드필더인 회플러가 선발 출전한 건데요. 프라이부르크가 이번 시즌 초반에 다소 고전하는 이유는 바로 확실한 주포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들 한 골씩만 넣고 있어요. 그나마 에이스인 그리포가 1골 3도움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 나머지 선수들은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필립 같은 경우는 뭐 조커인 거고 리나르트는 수비수거든요. 회플러도 수비형 미드필더고요. 즉 공격진이 상당히 부진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지난 시즌 간판 공격수였던 그레고리치의 침묵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치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25경기 출전해가지고 9골을 넣으면서 지난 시즌 큰 기대를 받고 프라이부르크에 왔고 프라이부르크에서도 10골 5도움을 올리면서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었는데 이번 시즌은 아직까지 골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에 더해 이제 그 지난 시즌 신입생이었던 오른쪽 윙으로 활약했었던 도안 리츠도 침묵하고 있는데요. 도안 리츠는 지난 시즌 5골 6도움을 올리면서 프라이부르크의 돌격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었죠. 즉, 그 도안 리츠가 오른쪽 윙에서 휘저어주고 그리포가 골과 도움을 기록을 한다면은 그레고리치가 이제 공중볼을 획득하고 비벼주면서 골과 도움을 기록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오른쪽 윙도 부진하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도 부진하다 보니까 그리포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공격형 미드필더인 썰라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부상으로 많이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프라이부르크가 경기당 슈팅 숫자 자체는 13.8회로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정도의 슈팅은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정작 팀 득점은 7골로 1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위권인 거죠. 즉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시즌의 그런 성적을 이번 시즌까지도 이어가려면은 그레고리치와 도안 리츠가 살아나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키커지의 프라이부르크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플러가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렐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할 걸로 봤습니다. 왜냐면은 카이테도 지난 경기 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이 좀 힘든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레고리치가 현재 몸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아다무가 최전방 공격수 선발 출전할 거라고 그 키커지는 예상을 해놓긴 했지만은 밑에 단서를 적은 거죠. 그레고리치가 다시 제 시간에 건강해진다면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수 있다. 즉 아다무와 그레고리치 둘 중 한 명이 최전방에 나설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회플러를 대신해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올 렐은 어떤 선수인가? 21세 유망주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유스 출신이고요.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고요. 이번 시즌 4경기에 교체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총 출전 시간이 219분밖에 되지 않아요. 즉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그 회플러가 징계로 빠지고 또 이제 코피체레도 부상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카이테도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남은 거는 에게슈타인과 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여름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에도 황인범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있었다면은 조금 이 고민이 없었을 텐데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황인범 선수 영입을 하지 못한 게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프라이부르크는 오는 겨울에라도 황인범 선수 영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황인범 선수에게 75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라고 현지에서는 보도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금액은 분데스리가 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독일 매체들에서 나왔었고요. 그 독일 매체들에서 딱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분데스리가 팀들이 황인범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700만 유로에서 800만 유로 선이다.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메넨글라드바흐, 호펜하임이 황인범 선수 영입을 노리고 있다라는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올림피아코스가 1,500만 유로를 고집하다 보니까 영입에 실패를 했던 거였죠. 그러면은 이제 그 양 팀의 분데스리가 맞대결 전적을 보겠습니다. 총 46경기를 치렀고요. 바이언이 33승 9무 4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바이언은 2015-16 시즌에 마지막으로 패하고 나서는 최근 14경기 11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이 향후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향후 일정은 다소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프라이부르크전 이후 A매치 휴식기를 치르고 나서는 마인츠 원정을 떠나는데요. 마인츠는 현재 그 최하위로 추락한 상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갈라타사라이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원정 경기, 이 경기는 조금 까다로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승격팀 다름슈타트와의 홈경기를 치르는데요. 다름슈타트는 현재 분데스리가 15위에 그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르브리켄, 이 팀은 이제 3부 리그 팀이거든요. 포칼 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 이게 조금 까다롭죠. 도르트문트는 현재 바이언에 이어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 팀이 승점은 동률인데 골득시에서 바이언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갈라타사라이와의 홈경기가 있고요. 그러고 다시 이제 승격팀인 하이덴하임과의 홈경기가 있습니다. 뭐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는 나름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10위에 올라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바이언이 홈경기다 보니까 뭐 이 경기는 쉽게 잡을 걸로 보이죠. 과연 바이언이 프라이부르크하고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게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할지, 그러고 이 기세를 쭉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프라이부르크전이 끝나면은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